여러분들 혹시 베트남이 관광지로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베트남 가까운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9년 기준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만 약 430만 명이라고 하니 베트남이 관광 명소로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50년 전만 해도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년 가까이 전쟁 중이었다고 하죠. 뭐 베트남이 이렇게 오랜 기간 전쟁을 해온 이유는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은 수십 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뭐 시대가 변하면서 길고 길었던 식민 통치도 끝날 줄 알았지만 프랑스가 베트남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베트남의 이 오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베트남의 독립 전쟁부터 통일하려던 북베트남과 공산화를 막으려던 미국이 대립한 베트남 전쟁까지 이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을 버텨냈고 그러다 보니 국뽕이 차올라 자존심이 장난 아니라는 말이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식민지로 있던 기간만 수십 년이니까 베트남에는 아직도 주거 환경이나 식생활에서 이때 영향을 받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베트남 쌀국수도 이때 프랑스인의 말을 듣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그래도 이제 프랑스도 없고 전쟁도 끝났겠다, 잘 먹고 잘 살림만 남았잖아요. 경제 발전하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 세계 2위 커피 수출국도 되고 관광지로 유명한 지금의 베트남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리고 비밀 전쟁 끝, 우리도 잘 살아보자. 베트남의 문화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제국주의가 한창 유행하기 시작하던 19세기. 여기서 제국주의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하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 돈 많은 집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비교적 힘이 없고 가난한 집 앞에 찾아가서는 이제 여긴 내 방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눈 뜨고 방 빼앗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용기 내서 한마디 하면 제국주의 이놈들은 그냥 깡패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 몇 대 두들기 맞고 나면 아무 힘도 없는 입장에서는 눈물 꼭 참으면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방 한 칸에서 두 칸, 세 칸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집안 전체를 지네 집 안방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집주인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면서 마음대로 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뭘 할 때마다 집에 눌러 앉아있는 놈들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나라를 식민지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도 다른 서부권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베트남을 공격했고 결국 베트남의 길고 긴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야 빨리 돈 좀 내놔봐. 너희 이제부터 우리 말 잘 들어야 하는 거 알지?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희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어디 가서 안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약속.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기 놀고 있는 사람들 많네. 저 사람들 싹 다 데려가서 일 시켜. 우리한테 세금도 납부하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프랑스는 여러 방법을 통해 베트남에서 돈과 자원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에 닿는 건물에 면적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에 전통적인 건축법으로 집을 지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세금 내기 싫다고 집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집은 지어야겠고 제 나쁜 놈들한테 세금 많이 내기는 또 아깝고 하니까 도로랑 다 있는 앞부분은 좁게 만들고 뒤쪽으로 기다란 형태로 건물을 지었죠. 이런 형태의 집들을 프랑스식 가옥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식 가옥은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어 베트남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식민지 시절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흔히 베트남 쌀국수라고 부르는 퍼 있잖아요. 특히 북부 남딘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쌀국수를 흔히 먹었다고 하는데 당시 농경사회라 서로 함부로 도축할 수 없던 베트남에선 쌀국수에 소고기 대신 채소와 해산물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한 프랑스인이 쌀국수에 소고기를 넣어보라고 했다고 하죠. 베트남 사람들은 아니 이거 왜 넣어? 하면서 소고기를 얹어 먹어봤는데 오빠 이거 왜 맛있어? 하면서 소고기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살살 녹아. 그 맛이 아주 신세계였다 보니 현재까지도 즐겨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고 하죠. 그 밖에도 바게트에 고기나 야채를 넣어 만든 반미도 이때 만들어졌고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커피가 된 것도 이 식민지 시절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음식 문화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프랑스 최고 이러겠어요? 한쪽에서는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면서 세금 뜯고 저기 있는 공장에서는 사람들 데려가서 헐값에 부려먹고 있으니까, 게다가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의 통치권을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관할 하에 들어갔으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 뭐 당연히 베트남은 이때 진심으로 빠기쳐서 이놈들을 집에서 쫓아낼 기회만 노리게 되었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기회가 찾아왔네. 베트남은 이때다 싶어 독립선언을 갈겨버리게 되죠. 씨발 지금이니? 우리는 지금부터 독립적인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네 우리 식민지잖아.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우리가 니네 농간에 놀아나야 하는 거야? 난 싫어. 절대 싫어. 싫으면 시집 가. 이건 아니고 너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 전쟁을 해야겠구만. 이렇게 베트남은 바로 독립선언을 했지만 프랑스가 식민지 포기 못한다고 때를 쓰자 이는 베트남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뭐 처음에는 프랑스에 밀리던 베트남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쩌둥쩌둥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면서 여유가 생기자 베트남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민간인들까지 베트남군을 도우면서 성공적으로 프랑스를 쫓아내죠.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베트남. 이대로 꽃길만 걸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베트남 독립전쟁 후 열린 베네바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북베트남과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남베트남으로 나뉘게 된 거죠. 이후 양측은 서로 이곳저곳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교전
전을 이어왔고 이때 프랑스와 맞서 싸우면서 명분과 민심 둘 다 챙긴 북베트남이 이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베트남이 미국의 함선을 공격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을 건드렸다고? 이거 북베트남 적된 거 아니야?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북베트남이 이기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될 거 우려하고 있던 미국이 남베트남 쪽으로 참전했죠. 하지만 미국의 참전으로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북베트남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면서 쉽게 끝나지 않았고 베트남 참전에 대한 미국 내부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천조국 형님 등에 업고 버티고 있던 남베트남은 미국이 철수하자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했다고 알려진 베트남 전쟁이죠. 수십 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프랑스도 모자라서 초강대국인 미국까지 물러나게 했으니 베트남 국민들의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야. 아주 하늘을 찔러. 그러다 보니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실제로 외국 기업에서 베트남 사람을 상대할 때 자존심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기 왜 저렇게 한 거죠?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해주세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꼬불죠? 이런 곳에서는 일 못해. 다 때려치우고 나갈 거야. 잠깐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그만두겠다고요? 그쪽에서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불러서 따로 말해야지. 이렇게 개망신 당하고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 당하는 걸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죠. 물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계를 따르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다 같이 농사짓고 다 같이 분배하는 집단 농장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의 상업 활동을 금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차피 내가 일 좀 안 해도 다 똑같은 양 받는 거 아니야? 그냥 개이득이잖아. 에이 나 일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에 나온 다른 경제 정책들도 사회주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죠. 이 정책이 바로 1986년부터 시행된 도이모의 정책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이모의 정책이란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 개혁 정책을 말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정책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산업이 있다고 하니 바로 커피. 베트남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후 오랜 기간 커피 산업은 이렇다 할 성장이 없었는데 도이모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민간에서도 커피 산업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수많은 민간 커피 농장이 지어졌고 1975년 2만 헥타르 정도였던 커피 경작지는 2020년 68만 헥타르까지 무려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면적인지 감이 안 오실 여러분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트남 전체 면적의 50분의 1을 넘는 크기이고 2020년 대한민국의 쌀 재배 면적인 72만 6천 헥타르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기부터 저기 끝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싹 다 커피 나무인 거지. 그렇게 2020년 기준으로 무려 세계 커피 생산량 2위를 찍어버리기도 했죠. 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남미 국가도 아니고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 2위라고? 네, 현재 베트남에서는 전체 커피 생산량의 20%에 가까운 양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 커피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커피가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산된 엄청난 물량의 커피는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되면서 베트남의 대표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피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베트남 국민이 전부 커피로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노이나 호찌민 같은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출퇴근할 때마다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죠.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버스 정거장은 어디에 있는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또 버스는 몇 대 안 다녀서 타기도 어렵고 지하철은 예전부터 짓는다 하더니 10년이 지나서야 딸랑 노선 하나 개통되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자동차를 하나 사자니 아니 무슨 한국에선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여기서 6천만 원이라고 하네. 결국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타고 다니려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인 거죠. 반대로 교통수단 중 하나인 오토바이 한 대는 한 하루에 약 1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베트남 국민의 평균 월급으로 3개월 정도 모으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가성비 개쩌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가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오토바이를 재산 1호로 여길 만큼 매우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 같은 물건을 집 앞에 대충 세워놓자니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베트남은 집 안에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해놓는다고 하죠. 그런데 밖에서도 건물 안에 오토바이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오토바이를 놓고 다른 일을 할 동안 오토바이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의 공공장소나 각종 가게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직업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지키는 바오베라는 경비가 누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눈은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죠. 뭐 이건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먼지 가득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관광하는 투어 상품들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오토바이 투어? 아무리 관광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난 그거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이것 말고도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2019년에는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GDP가 베트남 전체 GDP의 9.2%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베트남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9.2%가 이 관광 산업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이 관광객들에서 나오는 만큼 현재 베트남에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마사지 샵이 있죠. 베트남 마사지 하면 아로마, 건식, 스포츠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마사지는 1시간에 15만 동, 한 하루 9,000원 정도 되는 싼 가격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물론 이 가격이 평균화된 가격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으려면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사지라는 게 뭐 건전하고 뭔가 피로를 푼다는 느낌이면 좋겠지만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마사지 샵 또한 폐폐업소인 곳들이 많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실수로라도 잘못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베트남에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